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제신공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를 찍어보네요. 저도 유튜브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이렇게 막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긴장감이 대단하네요. 도저히 말이 나오질 않아서 제가 술을 원래 못합니다.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 상대가 있고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면 편한데 혼자서 매매만 해와서 이런 것은 생소하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지수 예측은 잘해야 본전이고 뭐 아니면 홀짝 게임, 찍기 이런 거랑 비슷하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반반으로 나뉘는데 일개 개미 투자가인 제가 지수를 예측해 본다는 것이 사실 그냥 점 한번 쳐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큰 병곡이 다가와 있고 안 좋아 보여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네요. 최상단에는 항상 연준이 돈을 풀고 있냐 조이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 중이니까 조이고 있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은 줄어들고 저축은 높아져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차트로 볼 때는 많은 지표들이 있겠지만 저는 저점과 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실제로 급락을 했네요. 다들 무사하신가요? 지수를 볼 때 금융위기 이후로 볼 것인가, 금융위기 때 그 저점을 바닥으로 볼 것인가, 코로나 때 저점을 바닥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코로나 때를 바닥으로 보면 지금이 매수하기에 딱 좋은 시기로 보이고요. 금융위기 때를 바닥으로 보면 아직 2차 급락 파동이 남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은행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이 막 파산을 하기 시작하고 뒤따라서 시차를 두고 부동산이 급락을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빚이 많은 나라도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죠. 미국은 종이하고 잉크값만 있으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수천억 달러씩 적자 투성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기축통화의 위력이죠.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나라는 미국이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이라크나 베네수엘라, 원유 결제할 때 달러 말고 다른 통화도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나라들 다른 이유 붙여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잖아요. 중간에 위기를 만들면 전 세계가 연준만 쳐다보게 되고 달러의 위상이 꺼내지죠. 이런 걸 이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요. 또 자산 가격이 이렇게 해서 급락을 하게 되면 금융의 최강자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때 다시 미국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고 저가에 다시 줍줍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지만 지수 점 한번 다시 쳐볼까요? 지수든지 종목이든지 항상 핵심을 정확하게 파고드느냐 아니면은 격가지를 보고 판단하느냐 이 차이가 고수화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틀리면 손절해야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올렸던 글인데요. 월봉인데 20월선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깨더라고요. 이거는 지금은 인플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움직이죠. 그 전에 움직이는 때는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물론 인플레도 있죠. 근데 경기 침체가 더 커서 이제는 주가하고 유가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유가 차트 한번 볼까요? 유가 원유 차트인데요. 20월선도 살짝 이탈했네요. 물론 아직 월 말일은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확실히 꺾인 차트죠. 유가만 보면 인플레 정점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부동산 가격은 좀 느리게 움직여서 미국 부동산 가격은 확실히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렸던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같아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 월봉인데요. 이거 보면은 상단 추세선도 뚫고 전고점도 뚫고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예측이 좀 어렵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첫 파동의 길이만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은 더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진행형이라서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볼까요?
어디까지 갈지 고점을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중이 50% 넘게 차지하는 게 유로 차트거든요. 이게 달러 유로 차트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월봉입니다. 전저점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도 이게 삼각수렴형이잖아요. 거기를 이탈하고 전저점까지 이탈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일단 전저점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반등이 월봉이니까 여기서 반등이 오더라도 그냥 반등이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그래 보여요. 그렇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이 유로화 차트가 50% 넘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도 설령 눌러준다 해도 추가로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빅스 차트를 제가 올렸었잖아요. 빅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 빅스 차트가 너무 짧게 나와서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S&P 500 우리나라에 있는 ETF입니다. 빅스. S&P 500 빅스 ETF.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월봉이고요. 이 주봉입니다. 차트 참 이쁘지 않나요? 제 눈에는 되게 이뻐 보입니다만 월봉도 이뻐 보이고 주봉도 이뻐 보이고 일봉도 이뻐 보입니다. 빅스 차트가 뭐예요? 공포지수잖아요. 이게 오르면 주가는 하락한다고 봐야지. 얘가 특히 급등 급락으로 움직일 때 이런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빅스가 급등했죠. 수렴위의 급등인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고점까지 가지 않겠느냐. 빅스가 이렇게 고점까지 가면 주가는 안 좋겠죠.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요. 저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저점을 이탈하는 신호가 좀 먼저 나왔었습니다. 이게 선물 차트인데요. 이 선물 차트는 저점을 깼지만 선물 차트는 미리 깨고 있었죠. 이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벌써 깨고 있었는데 선물 차트가 보통 지수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 차트가 먼저 깨고 있어서 지수가 깨질 확률이 높구나 이런 걸 먼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차트도 벌써 이때 저점이 깨졌었습니다. 물론 급반등이 오긴 했었지만 이 최저가가 여기 찍혔잖아요. 그리고 다시 급등을 했지만 이게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 깨진 저점은 다시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이게 되게 불안한 거죠. 한번 깼다가 오르는 거는요. 다시 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선물지수나 삼성전자 차트는 미리 지수가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부터 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었습니다. 글을 올렸었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미국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S&P 500 월봉입니다. 이 급락이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하락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도 보면은 1, 2, 3, 4, 5 파동 주고 지금 A, B, C로 빠졌죠.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상승 5파동 1, 2, 3, 4, 5 그리고 A, B, C의 쌍바닥. 되게 좋죠? 상승론자들이 지금이 바닥이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 제 생각인데요. 이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제가 봐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상태를 보면 여기가 코로나 저점이지 않습니까? 5파동 이후에 쌍바닥은 되게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금융위기 때 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1, 2, 3, 4, 5, 6, 7. 여기에서 얘 1, 2, 3, 4, 5, 6, 7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1파동은 보통 첫 파동은 5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 5파동, 1파동, 2파동 여기서도 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음봉 보이시죠? 1, 2, 3, 4, 5 여기도 5파동 그리고 또 꺾었다가 바로 다시 1, 2, 3, 4, 5 여기서도 1, 2, 3, 4, 5 이게 5파동이 현재 7파동이 나온 거죠. 근데 엘리어트 파동에서 3파동은 가장 작은 파동일 수 없다 이런 그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연장 파동이 나옵니다. 이 5파동 중에 하나 이상은 연장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3파와 4파
5파와 6파 이걸 합해서 연장파동으로 봐서 3파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 2, 3, 4, 5 그래서 이 파동이 다 나오지 않았느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5파동이 다 나오고 이 A, B, C로 빠진 거죠. 그럼 이 쌍바닥이 아니고 이 전체가 그냥 A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가 A가 되고 이게 B 전체로 보면은 5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 저점을 깨는 순간 하나의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저점을 깨냐 안 깨냐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걸 깨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파동이 돼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5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A, B, C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이제 보조 지표로 바로 이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멈출 차트로는 안 보이거든요. 특히 유로화 차트가 그렇습니다. 반등을 줘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서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간다면은 주가가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낮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조 차트를 같이 움직이는 거 또는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는 거 콜과 풋처럼 그렇게 해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환율 차트를 봤을 때 이 S&P 500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당장 폭락하느냐? 내려갈 때도 이렇게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리잖아요. 지금은 전저점 근처입니다. 전저점 근처인데 음봉이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전저점 근처에서는 뭐 들어주든지 멈추든지 일단 이격이 크기 때문에 잠깐 멈출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멈추는 캔들이 나오거나 위로 들어주는 캔들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저점에 미리 내려와서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쭉 빠질 수 있는데요.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때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한번 깰 때 깨더라도 멈출 가능성이 높죠. 이걸 호가로 생각하시면 만원 호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호가가 있는데 만원이 지지선이에요. 주식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원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왔는데 만원이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대량 호가가 보통 있잖아요. 그럼 급락으로 내려왔는데 그 호가를 바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죠. 일단 그 만원에서는 지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호가에서도. 그 만원이 아니라 무슨 뭐 10만원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5천원 이런 호가에서는 일단 멈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차트에서도 똑같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여기를 테스트를 했으면은 바로 깰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일단 멈춤 현상이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확률이라서 뭐 바로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깨는 경우는 깨더라도 다시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버벅버벅하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비교 차트인데요. S&P 500하고 종합지수하고 한번 비교 차트인데 여기가 IMF 때입니다. 잘 보시면은 그냥 순수하게 차트만 가지고요. 서로 여기에서 한번 키를 맞추면서 가고 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이때 오를 때 보면은 물론 이때는 뭐 중국 특수가 있긴 했어요. 미국 S&P 대비 코스피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폭락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키가 맞춰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고공권에 있을 때 S&P 500은 너무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쭉 올라와서 여기서 키를 맞추고 여기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더 올라갔죠. 지금은 어때요? 코스피가 훨씬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피보다 미국이 더 강하게 빠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키를 맞추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이 더 약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미국 S&P 이게 사실 1차 하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먼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 미국도 빠져 다시 내려와서 서로 키를 맞추는 지점까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상승할 때는 코스피가 더 강할 가능성이 그냥 높아 보인다. 그냥 예상이죠. 코스피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은요. 이머징 국가의 선두주자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미국보다는 폭락이 왔다 가정을 하고요. 미국보다는 이머징 쪽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락은 이게 1차 하락이지 않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초점 지지하고 올라가면은요. 바꿔야죠. 생각을 고정하면 안 돼요. 그냥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이 고점도 돌파를 했다. 상방 봐야죠. 예측과 대응이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은 특히 환율,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도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에도 쭉 금리를 인하지 않고 고공권에 잡아놓겠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따라서 부동산도 급락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한데 사실 떨립니다. 막상 혼자 해보려니까 어렵네요. 막히고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예측은 처음으로 해본 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